안녕하세요. 저는 그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2차 상표법 담당하고 있는 윤신우 변리사라고 하고요. 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계속 뵀던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단 2차 시험 치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진짜 보통 시험이 아니거든요. 저는 4년 좀 넘게 공부했어요. 4지로 합격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죠.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은 조금 일단 이번에 합격 발표 전까지는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되면은 제일 베스트고 안 되면 만약에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좀 충전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지금 충전을 안 해놓으면 안 돼요. 지금 충전 많이 해놓으셔야 지금 뭐 휴가도 가보시고 좀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시고 그러면서 그냥 몸을 좀 충전해 놔야 다음 이제 또 레이스에서 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험생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은 당연히 쉬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쉬어야 잘 충전돼서 다음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가 실력이에요. 그것까지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표법 저는 이제 바로 수험생분한테 그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 봤어요. 봤는데 아이고 안 되네. 됐다. 제가 이렇게 여기도 썼는데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상표법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예전 거부터 기출을 이렇게 다 봤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데이터 팩토리 1번에서 이제 데이터 팩토리가 나왔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근데 작년에 데이터 팩토리가 나왔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으면 조금 이제 난이도 이거 또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공부를 좀 줄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데이터 팩토리가 전면 출제된 건 작년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출제된 거죠. 데이터 팩토리. 너무 전원합의체 당연히 나올 만한 거죠. 그리고 문제 2번 마스미. 저는 이제 2개 뽑으라 그러면 항상 데이터 팩토리하고 마스미를 얘기했었어요. 마스미 너무 나올 것 같은 거죠. 마스미 같은 경우는 보통 대법원 판례만 많이 이번에 보셨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만 보셨으면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이거 뭐지?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급심을 보셨어야 됩니다. 하급심 원심에 있던 이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서 사실 이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판례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 3번 사식취. 사식취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냅니다. 출제를 하실 때 1, 2번 같은 교수님이 내시고 3, 4번 같은 교수님이 내세요. 채점은 또 이제 별도로 해갖고 이제 3명의 채점에 평균이 들어갑니다. 너무 편차가 크면 재채점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1, 2번 이렇게 채점하시고 3, 4번 채점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 4번은 같은 교수님이 내신 거죠. 교수님 아니면 변리사가 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3번하고 4번 보면은 약간 전통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식취를 물어본 것도 뭔가 최신 판례를 반영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법리를 알고 있냐 뭐 좀 그렇게 물어본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지필름이 나왔는데 약간 변형됐어요. 후지필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소진과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실 텐데 권리소진 관련해서는 메트로시티를 많이 보셨겠죠? 최근에 57회 이제 전면 출제가 됐었고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나 좀 판결 요지만 좀 알고 있어야겠다 해갖고 후지필름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안 보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딱 나왔을 때 뭐지 이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관계인가? 이렇게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이제 대응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후지필름? 그럼 내가 아는 거는 권리소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른 이제 쟁점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조금 잘 하셨으면 1, 2, 3번은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문제를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어떻게 왜 이걸 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의 관점에서 이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팩토리는 이제 뭐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왼쪽 보세요. 왼쪽이 이제 실제 문제예요.
그때 이제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시험지로 이게 capture가 됐는데요. 사실관계가 바뀐 게 없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로 바뀐 것밖에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딱 5년 차예요. 5년. 2014년 9월 5일이었는데 5년만 바꿔갖고 2019년 9월 5일 출원한 걸로 이렇게 바꿔갖고 날짜도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쉽게 되신 거예요. 사실관계가 변형된 게 없습니다. 자, 1번. 그러면은 양가로 1번 딱 보면서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셨으면은 공부를 조금 덜 하신 거죠. 왜냐면 이거 원심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원심에서 나왔는 걸 몰랐어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볼게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을은 쭉쭉쭉쭉 써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보통 명칭 또는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33조 1항 1호나 3호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명칭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는 식별력이 없다. 이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유사 판단 기준과 방법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논하세요. 그러면 을 주장의 타당성을 유사 판단 기준과 방법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논하세요. 여기를 가지고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유사 판단의 기준.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 주장의 타당성을 결국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얘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게 식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지털 팩토리 부분을, 데이터 팩토리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고, 제외해서 비교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타당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별력이 없으니까 유사 판단 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 머릿속에 이제 유사 판단의 법리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사 판단의 법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리가 가장 큰 위에 목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사 판단 법리는 우리가 거의 전체 관찰부터 시작을 하겠죠. 전체 관찰 시작하고, 전체 관찰을 올바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요부 관찰하고 분리 관찰이 있는 거죠. 요부 관찰하고 분리 관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요부 관찰이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요부 관찰 나오기 전에 이제 전체 관찰의 올바른 결론을, 적절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요부 관찰의 필요성이 나와야 된다. 왜 필요할까? 요부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이 요부 결정의 기준은 어디서 얘기했죠? 자생초 판례에서 얘기했어요. 자생초 판례. 그 다음에 같이 그 해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몬스터 판례였어요. 몬스터 판례에서 뭘 얘기하냐면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우리가 식별력 없는 부분도 요부 관찰 시 고려합니다. 제외해서 이제 판단은 하지만, 유사 판단 시 판단은 하지만 아예 고려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별력이 없는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전체적인 법리로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식별력 없는 부분의 취급. 없는 부분은 요부 관찰 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그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요부 관찰 시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할 것인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 관찰 시 요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주장이 식별력이 없으니까 유사 판단 시 제외한다. 그건 맞지만, 말 자체는 맞지만 식별력이 없는지 자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부분이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요부 관찰 시에 요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을 주장대로 요게 식별력이 없는지를 살펴보자. 요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그 논리적으로는 식별력이 없는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의의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써주시고 이제 본질적 식별력의 판단 기준 보통은 이제 관품 거객 이렇게 가시죠. 요거 쓰시면서 이 원심에서는 딱 그런 것도 안 썼어요. 직감하고 암시만 썼습니다. 이 기술적 표정이나 이제 뭐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를 직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암시 강조하는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감하고 암시라는 키워드들을 써주시면서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부분이 뭐 어떤 뭐 공장, 뭐 데이터 공장 이런 걸로 이제 뭐 암시나 이런 강조하는 정도지 뭐 직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서 이 부분이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사 판단 법리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질적 식별력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있으니까 요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표의 유사 판단 시 요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8점이잖아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유사 판단 법리 쭉 나오면서 중간에 이거 나오고 요부 될 수 있으니까 요부끼리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유사하다, 안 하다. 유사하죠. 유사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대로 침해소송에서 침해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결론을 알고 우리가 그거에 끼워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부분을 내가 식별력이 있게 가야 되나 없게 가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이라면 알아야죠. 이거 다음 문제가 당연히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부분 가지고 이 침해소송, 뭐 정당권원의 항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당권원의 항변은 안 되고 침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침해가 나오려면 결국 유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유사 나오려면은 본질적 식별력이 있었어야겠죠. 있었어야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상표 부분을 판단해 줍니다. 상표 부분. 얘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나아가 이러면서 나아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뭐 이제 소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을의 서비스업과 이제 갑의 뭐 이 지정 서비스업이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요거 이제 서비스업의 상품의 유사 판단 부분이죠. 상품 안에 서비스가 포함되니까. 그럼 서비스 유사 판단은 뭐 성내수장 재수 범실 이런 거 이제 해갖고 성질하고 서비스의 성질 내용 이러면서 포섭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유사 판단 기준 써주시고 상품 포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표하고 상품 그러니까 가로치고 이제 서비스 이 부분 유사 판단하는 건데 이 상표는 유사 판단의 법리를 쭉 써주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써주시면서 중간에 이제 식별력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식별력이 있으니까 요부 될 수 있고 그래갖고 요부 결정을 한 다음에 요부 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요부 관찰 하시고 유사하다 이렇게 가면 되고 상품도 서비스가 이제 유사하다 유사 판단 기준 써주시고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끝난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팩토리 부분 우리 이제 알고 있는 판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항상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대할 때는 배점을 잘 봐야 돼요. 배점. 앞에서 18점 나왔고 뒤에서 12점 나왔다. 12점 나왔는데 데이터 팩토리 부분 내가 알고 있는 거 엄청 많은데 자 그것만 발라도 12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뒤에 보면은 타당성을 논하고 을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점을 잘 나눠야겠죠.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 이거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자, 이거부터 잠깐 먼저 갈게요. 제가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거 다 법률 요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때는 우리 민법에서 배운 것처럼 고, 위, 손, 인이 나와야 돼요. 고의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위법성 부분이 침해냐 아니냐예요. 네, 그러니까 침해금지 소송 이게 유상보정 재난 판단하는 게 위법성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행위와 이 손해가 발생한 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지금 문제는 여기에요.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자, 고의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논하라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법률 요건 분류설이죠. 법률 요건 분류설이니까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하는 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 요건에 대해서 주장 책임이 있죠. 우리 민소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의가 추정이 되고 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언제? 자, 고의 추정 언제 되죠? 민사에서만. 형사에서는 안 되죠. 뭐가 있죠? 등록 상표를 표시한 거든. 상표임을 표시 하면은 침해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의예요. 네. 이 등록 상표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의입니다. 언제? 이게 112조입니다. 112조. 112조를 읽으시면은 침해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이 등록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의로 알고 있음에 대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의 추정 규정을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주장하는 자가 주장 책임이 있지만 고의는 등록 상표임을 표시하였다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표시하였다면 고의 추정이 돼요. 고의 추정이 되고 그러면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거겠죠. 몰랐다. 그래갖고 이제 피고가 반대 사실, 등록 상표를 몰랐거나 추정이 되는 거니까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아니면은 알았지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전환이 됩니다. 그죠? 과실도 추정되죠. 고의는 아예 법에서 막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 추정에 대해서는. 그죠? 과실 추정은 뭐죠? 과실 추정은 판례가 얘기한 겁니다. 법에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은 130조인가요? 있죠? 그 130조 맞나요? 특허법. 그죠? 근데 과실 추정 상표법에서는 없어하고 판례가 얘기해요. 남선 알미늄에서. 예. 그래서 과실 추정 됩니다. 그러면은 추정되니까 또 반대로 반대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그거는 과실 추정이 번복될 사정에 대해서는 판례가 또 얘기한 게 있죠. 얘기한 게 있죠. 그래갖고 등록 상표의 존재를 몰랐거나 또는 이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은 거를 믿은 사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예, 믿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쓸 게 많죠. 그럼 앞에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목차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 그냥 쓰시면은 이게 내가 배점 조절이 잘 안 돼요. 내가 뭘 쓸지가 명확하게 딱 있어야지 이 배점 조절이 됩니다. 12점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2점. 그럼 곱하기 3 하라 그럽니다. 곱하기 3. 그럼 36줄은 써야 된다. 기본. 그러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에 22줄인가요? 23줄인가요? 뭐 그쯤이죠. 그럼 22줄 하고 36줄 써야 되니까 뭐 한 2페이지는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쓰려면. 12점이다. 그쵸? 뭐 2페이지 조금 덜도 되고 2페이지까지 쓰면 딱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12점이라면. 그쵸?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게 목차 잡으면서. 고의과실 추정 이거 쓸 거 꽤 있는데 그래도. 그리고 내가 사안포섭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 팩토리를 너무 많은 걸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는 다 아시죠? 요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등록 상표이면은 이제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 권한의 항변이 가능했습니다. 등록 상표권자라는 정당 권한 항변이 가능했던 건데 그걸 이제 파기하고 전원합의체가 바꿨죠. 34조 1항 7호 위반의 무효 사유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팩토리 부분을 잘 쓰려면 명확한 근거를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은 원심이 아니라 원래 이제 종래의 판례의 태도가 어땠고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딱 막 전압 판례만 쓰는 게 아니라 종전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전압이 이렇게 됐다. 이유는 근거는 뭐다? 3가지죠. 이게 전용권하고 배타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라는 거는. 전용권이라는 거는 89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배타권은 뭐 너 사용하지 마. 107조 아니면은 뭐 108조 1항 1호 직접 침해. 그쵸? 이거는 전용. 이건 배타권. 그러니까 적극적 효력인 거고 이거는 소극적 효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상표권은 배타적 효력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지재권의 본질 자체가 배타권이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강조한 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는 우리 법에 어디에 있죠? 35조하고 이게 만약에 등록되면은 뭐 117조 1항 1호에 있다. 무효사유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법조문 근거가 다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쓰는 거는. 잘 쓰려면. 이 데이터 팩토리가 결국 정당 권한 항변이 안 된 걸로 바뀌었다.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마지막은 타법과의 이제 뭐 관계를 규정하는 92조를 얘기합니다. 92조. 예. 다른 법들은 지금 뭐 디자인권이든 아니면은 특허권이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침해였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상표법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을 써주신 겁니다. 이거 저는 이제 답지에다가 옛날에 이제 실전지에서 냈을 때 답지에다가 이 검토에다 썼어요. 검토에다 썼는데 판례의 태도에 쓰죠. 당연히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뭐 검토에 넣네, 판례에 넣네 이런 거는 그냥 이 답안의 왁구를 내가 맞추는 것 뿐이지 어디에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판례에 넣어서 왁구 이쁘게 만들 수 있으면 상관없고 그거를 내가 조금 너무 판례가 길어진 느낌이다. 이걸 검토에 좀 써야겠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시거든요. 대각선으로. 쫙 보세요. 쫙 보시고 빠르게 채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거는 누가 봐도 그 짧은 시간에 채점을 했을 때 좋은 답안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2차 시험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 부분은 쉬웠죠. 이거. 1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스미. 앞에서 좀 걸려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요거 이제 소다미로 바뀌었어요. 마스미가. 소다미 그냥 뭐 다미, 마스미, 소다미 이러면서 이거 마스미인가? 딱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셨으면 좋은 거고. 사실관계는 마스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하고 어떤 교섭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식 수입 처임을 표시하면서 이제 을이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음을 기화로 해갖고 먼저 출원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는 마스미는 일사부재료도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나오면은 일사부재료 같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사부재료는 뺐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저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부분도 그게 안 나와갖고 자 1번하고 2번은 너무 쉬운 문제죠. 자 4점 4점이에요.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그냥 아는 거 딱 쓰고 딱 사은포섭 해야겠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점이 낮다? 그렇게 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막 제대로 물어보고 싶으면은 100점을 높이세요. 4점이잖아요. 딱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인 거예요. 예. 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그 심판 청구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를.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해서 직접적이거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그러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포섭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1번은. 그쵸?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의미 취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써주시는 것들인 거죠. 그렇고 하고 이제 청구인 적격이 있냐? 그럼 이해관계인이란 게 뭔데?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요. 내가 시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수험생들 다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쓰는 사람,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런 키워드들을 무조건 넣겠다. 그럼 내가 조금 더 0.5점이라도 잘하는 거 뭐라고 할까? 이해관계인의 입증 및 판단 시기 이런 것들 들어가 주면 좋아요. 심판 청구,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심결시를 기준으로 이해관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항상 이 판단 시점이 언젠데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이 목차 어디서 가져왔냐면 특강 목차에서 가져온 거예요. 특강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십니다. 그냥 의미만 쓰고 딱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 입증 및 판단 시기 이런 것들 들어가주면 남들보다 얘는 조금 더 뭔가를 썼네. 0.5점 플러스. 먹기 좋죠. 점수.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적법한 거로 가시고요. 13호 2번 있죠. 이거는 실제 사건이었어요. 원래 이제 13호하고 20호하고 심사 단계에서 의제통이 나갑니다. 거절유 통지가 나왔었어요. 실제 사건에서 거의통.
뭐라 그랬냐면 13호하고 20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절 결정이 됐어요. 거절 결정이 됐었고 요게 거불심으로 갔었습니다. 거불심으로 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불심에서 이게 극복이 됐어요. 극복이 됨으로써 13호 아니고 20호 아니어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요 일사부재리 판례가 뭐였냐면 이 거불심에서 이미 다퉜던 권리인데 무효심판 청구했다.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데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거잖아요. 같은 권리에 대해서 얘가 등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한 거였잖아요. 상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불심은 결정계 심판이고 예, 당사자 대립구조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했던 부분이 이제 앞단에 이제 일사부재리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던 거고 그래갖고 이제 13호 부분을 넣으신 거예요. 출제자가. 실제로. 그 극복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키프리스 들어가갖고 실제 그 의견 제출 통지했던 거 봤어요. 뭐로 이거를 극복을 했냐? 증거가 없었어요. 인식도에 대해서. 이게 13호가 인정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크게. 국내외에서 이제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 이상으로 이제 알려져야 되고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인식도로 끝냈습니다. 실제 그 대리인의 의견으로는 요게 이제 증거가 없었어요. 이 선출원, 모방 대상 상표가 이제 인식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식도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인식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13호가 극복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오픈 결말이죠. 오픈 결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가정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13호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가정할 수 있어요. 인식도에 대한 얘기 없거든요. 요 지금 사실관계에. 그쵸? 그냥 내신 거예요. 실제 사건이 13호가 나왔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인용심결 예상이다. 근데 인식도 없음으로 포섭해서 기각심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넣었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3번이 중요하죠. 3번은 마스미 판례예요. 그냥. 마스미 판례 보시면은 맨해튼 패시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9조 1항 3호를 얘기하면서 119조 1항 3호에서 맨해튼 패시지 사건의 그 판례, 판시 사항을 얘기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는 34조 1항 20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 판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제3자가 이게 속지주 연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을이 국내에서 직접 사용한 바가 없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제3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례에서 얘기하는데 갑이죠. 갑이 우리나라의 뭐 공식 수입 판매처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면서 국내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거,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알면서라는 법률 요건이 있죠. 34조 1항 20호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그 사용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자, 관, 타, 사, 상, 알, 표품. 자, 뭐냐면 일정한 신의관계가 있어야 돼요. 34조 1항 20호는 일정한 신의관계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 서로 막 교섭하면서 어떤 이제 뭐 공식 수입 판매처였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겠죠. 자, 타인이죠. 갑하고 을은 타인이죠. 그렇죠? 자,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사실을 알면서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 유사 상표,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해서 출원하면은 요거는 신의칙 위반이니까 사인 간의 신의칙 위반이니까 이제 거절한다. 이런 조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몇 점이죠? 12점이잖아요. 다 써줘야 돼요. 법률 요건. 우리가 지금 요 을이 국내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 뭐 예정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마스미 판례는 그걸 국내에서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판시사항을 써주려면 이 부분 다 써주는 게 이제 이게 판례에서 중요했던 부분인 거고 일정한 신의관계가 있었는지, 타인이었는지, 동일유사 상표였는지, 동일유사 상품이었는지 이거 다 포섭해 주셔야 요 34조 1항 20호 입법 취지와 적용 요건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논하시오. 실제로 입법 취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판례에서.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따로 써주신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있냐 없냐 결국 써주시려면 모든 요건을 다 포섭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진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 부분이. 마스미 판례 부분이.
마세이 판례 보면은, 요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따로 겐톡이 오셨는데, 이 상품 보면은, 자, 여기서 생리대, 위생 팬티, 소독제 이렇게 있는데 소독제를 따로 나눠서 판단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생리대하고 위생 팬티 부분은 이제 34조 1항 20호에 해당하나 이제 소독제 부분은 저 비유사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똑같이 갑니다. 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이거 나눠서 판단할 필요는 실제 사건은 없습니다. 물론 근데 만약에 나눠서 판단하셨어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칙에 따르면, 시험 본 경험칙에 따르면, 논리만 맞으면 교수님들이 점수 주십니다. 예. 제가 58회 때 3번 문제 이제 크로코다일 판례가 나왔었어요. 크로코다일 판례가 나왔는데, 저 합격하던 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결론하고 상당한 주의 여부가 이제 중요했는데, 상당한 주의 여부가 누가 봐도 판례 그대로 나왔었는데, 상당한 주의를 안 했다가 이제 판례였고, 근데 했다로 간 분이, 저 동기 형이 있었어요. 그럼 완전히 그냥 뒤에 부분이 다 달라졌거든요. 근데 점수가 괜찮았어요. 반대로 가도 상관없던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쓰면. 네.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상품의 유사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쓰면은 배점에 이제 점수 획득에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뭐 상표의 동일 유사 같은 거 판단하실 때는 요부 나눠서 요부가 어디고 그리고 이제 요부를 대비하는 거 요부 결정 부분하고 요부를 대비하는 부분을 나눠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합니다. 3번 3번은 사식치 문제였어요. 사식치 문제고 우리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항상 사식치 풀 때는 사용을 뭘 했냐 그리고 출원이 어디 부분이 됐냐 이게 중요해요. 사용은 보면은 제주 감귤 주스, 제주 맛 감귤 주스, 제주도 감귤 주스였고요. 출원은 이제 제주 감귤 주스 부분이 됐습니다. 뭐 포함하고 있긴 하죠. 그쵸? 제주 감귤 주스 부분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결론을 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결론은 당연히 사식치의 사용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머릿속에 딱 갖고 이거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쓸 것만 고민하면 돼요. 자, 이거 맨날 논란이 있는 게 있죠. 요즘에 1번하고 2번하고 뭘 써야 되냐, 뭐 누가 뭐 2번 거를 1번에 썼고 1번은 2번에 썼고 막 이러잖아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죠. 같이 저하고. 이건 등록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명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자, 사식치를 이유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요건. 요건은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출원 전부터 33조 1항 3호 내지 6호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출원 전부터 사용을 해갖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이잖아요. 그 요건을 써주란 거예요. 그 요건. 그리고 여기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판단 기준은 뭐냐면 판례예요. 이건 판례를 얘기한 겁니다. 법에 판단 기준이 있나요? 없죠. 법에는 그냥 법률 요건이 나오죠. 요건, 법에 있는 거고 판단 기준이 판례입니다. 예. 판단 기준이 판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33조 1항 3호 내지 6호냐? 3호 내지 6호냐? 또는 뭐 33조 1항 7호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있고, 어쨌든 식별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 전부터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사식취했는가. 그러니까 요 4번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겠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2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식치 판단 기준이라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로 이게 알려져야 되는가 판단 기준은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수요자 대다수가 뭐 상품 표지,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판례, 이 정도에 대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식별력 정도, 취득 정도. 식별력, 취득 정도. 자,
자, 잘 생각을 해보면 또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요게 엄격 해석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요 33조 2항은 원래 이제 등록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독점 배타권을 허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판례,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써주시면서 엄격 해석의 원칙. 그래서 그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서 원래 그 식별력 취득의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상표와 상품의 동일성 부분인 거예요. 이게 상표 부분은 사용한 걸 출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걸 완화하고 있어요. 판례들이. 세 가지 판례가 대표적으로 있죠. 동일성 있는 거. 뭐죠? K2 판례. 원래. 그러니까 여기 쓰라는 게 아니라 K2 판례가 있고 경남대학교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죠? 몬테소리. 몬테소리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 있죠? 단박대출. 자,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박대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주 맛 감귤 주스, 제주도 감귤 주스, 제주 감귤 주스. 수요자에게 뭐라 그러죠? 공통적으로 지금 이게 제주 감귤 주스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단박대출도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단박대출이 대응되는 판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 감귤 주스가 그대로 포함되고 있고 수요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주 맛, 제주도, 뭐 제주 감귤 주스 이거 사용 실적을 우리 사식지 판단하는 그 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단박대출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K2 많이 쓰시는데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K2 판례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출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쓴 거예요. 약간 기울임체. 요 정도예요. 뭐 문자가 약간 부가된다거나 뭐 삭제됐다거나 요 정도가 아니라 요거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 기울임체, 굵기 요 정도 달랐을 때 요 판례를 쓰는 거예요. 단박대출이 맞죠. 이거는. 그래서 단박대출이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판단 기준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주체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 걸 기준으로 할 건데 출원인이 당연히 원칙이죠. 이것도 몬테소리 판례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출원 전 상표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 전에 그 사람의 뭐 사용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되게 특수한 사실관계였고요. 실제로 몬테소리 판례는. 예.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출원인의 사용 실적 고려할 수 있다는 거 간단히 쳐주면 좋아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 이제 시기적 판단 기준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판례가 얘기했거든요. 등록 여부 결정시라고. 판례가 얘기한 거여서 간단히 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표의 동일성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상품의 동일성을 저는 여기다 쓰고 여기에 간단하게 썼어요. 제가 답지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34조 1항 12호.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출원할 때 지금 사용한 게 뭐였죠? 감귤 주스예요. 감귤 주스. 그렇죠? 그리고 출원한 건 과실 음료입니다. 똑같아요? 다릅니다. 뭐가 더 상위 개념이죠? 얘가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특허법 생각하면 돼요. 상위 개념, 그죠? 상위 개념은 동일성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감귤 주스를 사용을 했는데 과실 음료를 출원을 했어요. 이건 동일성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 보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조 1항 12호 전단이어서 한정 보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한 게 감귤 주스니까 이게 동일성이 없는 상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식치를 이유로 등록받으려면 결국은 이 과실 음료로 한정 보정을 해야 사식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게 34조 1항 12호 전단이겠죠. 플러스 알파. 이거 당연히 지금 사식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34조 1항 12호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녹차와 숲, 뭐 이런 판례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34조이랑 12호 전단으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건 지금 사식치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묻는 거에 답해야 돼요. 묻는 거에 항상 늘. 네, 그거 다 쓰고 플러스 알파로 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얘는 뭐 쓸 거 다 쓰고 나서 조금 알파로 썼네 이거지만, 묻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한 34조 부등록 사유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33조와 34조 부분은 명확하게 달라요. 33조는 식별력에 대한 부분이고 34조는 부등록 사유를 제한 열거적으로 나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 요건 부분에 좀 상품 부분 쓰고 한정해서 보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좀 썼어요. 상품도 상품의 동일성 부분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틀은 당연히 법과 판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맞고요. 일부 좀 이렇게 겹쳐질 수 있는 쟁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점수는 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은 쉽죠? 3번은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보충자료 보시면은 이게 특허법원 판례입니다. 이 말씀이 특허법원 판례예요. 요거 케이스 노트에서 검색하시면 유료로 나와요. 유료. 못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린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 사실관계로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출제한 거여서 뭐 변형된 사실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양가로 3번은 뭐 6점이고 뭐 90조 1항 배제냐 마냐 이거 뭐 유명한 판례죠. 슈페리아 판례 아니면은 이제 등록 전이었으면 슈퍼리어 판례 쓰시면 되는 거고, 등록 후다 그럼 재능교육 판례 쓰시면 되는데, 재능교육 판례에서도 등록 전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식지에 의해서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의 효력에 미치는 걸로 쓰시면 되는 거고, 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나와야겠죠. 이거 이제 더 자세히 쓰시려면 이게 명분의 규정이 없다는 걸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조 2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등록 요건이라는 부분이고, 이 90조라는 부분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3조 2항으로 등록된 상표권이 있을 때 90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제한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문제의 소재 같은 거에 나오면은 얘가 명확하게 이거를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구나를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학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 판례 태도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좀 많이 알면은 이런 경우는 이런 거에서 오히려 배점 먹기가 좋아요. 약간 6점, 뭐 4점 이런 건데, 남들 뻔한 거 쓸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쓰면은 0.5점 더 주시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 써주시면 좋아서 저는 이제 학설 같은 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후지 필름 변형 문제.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요, 저 보충자료 2002도 3445 판결입니다. 요게 후지필름 대법원 판결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딱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렌즈. 그러니까 렌즈 실제 사건에서는 있는데, 카메라가 일회용 카메라가 있는데 뭐 후지필름이 밖에 보여요. 밖에 보였어요. 밖에. 그리고 미라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클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 문제에 대응하면 이 갑 상표 부분이고요. 요 후지필름 부분이 을 상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는 요게 요 쏙 들어가요. 내부 렌즈로. 안 보여. 내부라고 써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 내부라는 말을 딱 보시고 상표적 사용 판례 머릿속에 쫙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소니 판례가 나야죠. 소니.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더 간단해지죠, 오히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얘가 지금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후지필름 부분이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느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뭐 2조 1항 11호 강목에 해당해야 되고 2조 2항에 해당해야 되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출처 표시, 상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요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표의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수행하는지 판단할 때 뭐 상태주의 이런 걸 얘기하죠. 실제 판례에서도 상태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요. 상태주의. 그래갖고 실제 판례에서는 얘하고 어떤 게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느냐 요걸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지필름이 너무 저명했어요. 상태, 주,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죠? 주지저명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후지필름 부분을 조금 더 이 출처 표시 기능으로 수행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던 게 이제 후지필름 사건이었던 거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변형됐죠? 여기 아예 안 보입니다. 을상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 부분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반박을 해야 돼요. 각각. 그죠? 되게 웃겨요. 약간 11점하고 4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배점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각각 이제 좀 1대1 대응해갖고 이제 하려면.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상표 부분, 그러니까 침해를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 갑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여기로 지금 상표가 특정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상표적 사용도 인정될 거고 상표가 동일 유사한 것도 인정될 거고. 그죠? 근데 여기로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이 출처 표시 기능 수행하는 부분 여기가 지금 을상표 부분이 아니라 갑상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태주의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판단 기준에. 나오면서 이게 왜 지금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은 소니 판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이 갑상표 부분이 우리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사가 된다. 상사가 아니다. 얘기하고 당연히 뭐 플러스 알파로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지필름 사건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상표적 사용하고 권리 소진 당연히 나와야겠지. 네. 그래서 권리 소진.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수거한 거, 갑은 소비자가 X를 사용 완료한 것을 수거해서 다시 이제 썼기 때문에 권리가 소진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표적 사용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고요. 뭐 나아가서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일회용 카메라는 권리가 소진되었음을 주장하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법리에 따라서 판단 기준과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판례가 명확하게 있지만 실질적 생산이다. 결국은 뭐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고 필름 부분을 교체했고 이러지만 우리는 이제 변리사가 되시면은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주장할 수 있는 거.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소진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권리소진 됐다고. 상사 아님을 주장해야 되고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문 2번. 문제 저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위에서 권리소진 썼기 때문에 밑에서 실질적 생산행위를 메인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생산행위까지는 무조건 쓰겠네. 사람들이. 이거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쓰네. 오케이. 그럼 난 조금 더 뭔가를 생각해보면 좋죠. 우리가 침해라는 거를 잘 상표권 침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제 법적 안정성상 뭐 유상보정전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표의 기능을 침해하는 게 침해예요. 근데 상표의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출처 표시 기능이 있고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있고 품질 보증 기능이 있고 광고 선정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 품질 보증 기능을 훼손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본질적인 부분인 필름을 교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품질이 손상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표권 침해라는 거는 상표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리고 상표권 기능이라는 거를 이제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도 상표권 침해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다. 이런 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게 보실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실질적 생산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을 상표임을, 을 부분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태주의잖아요. 상태주의. 우리가 그 출처 표시 기능을 그 어디 부분이 수행하냐 이거인데 상품 뭐 상품 성질 그리고 사용 태양 상품 성질 맞나요? 상품 지정 상품과의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용 태양 이거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예요. 의도와 경위. 자 그러면은 이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일단 여기 강조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써 있어요. 문제. 자 X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회용 카메라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등록 상표가 주지 저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강조하면서 좀 얘기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내부 렌즈라도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해 보는 거예요. 그냥 주장한 거죠. 안 될 수 있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주장해 볼 수 있다. 그렇게 4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3번은 이거를 뭐 다른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상표 바꿔치기 논점입니다. 검토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네. 검토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제 뭐 녹화하니까 뭐 보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상표 바꿔치기 논점이 맞고요. 그래서 상표 바꿔치기 논점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제 상표 바꿔치기가 뭔지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요거 사실 블로그 글이에요. 블로그 글인데 요게 이제 원래 오세중 변리사님이라고 저기 이제 옛날에 변리사의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쓴 블로그를 인용해서 누가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갖고 나온 거고요. 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별로 쳐 있는 게 있어요. 이 상표를 바꿔치기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후지필름도 다 상표 바꿔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부착되어 있던 상표권자의 상표를 떼고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표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상표 바꿔치기거든요. 지금 딱 갑이 한 짓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표 바꿔치기 논점이 맞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고 침해라는 견해가 있어요. 침해가 아니라는 견해는 법적 안정성으로만 보면은 맞아요. 사실 상표가 바뀌었고 그 상표와 우리 등록 상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동일 유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 라는 견해가 있지만 소수설입니다. 우리가 유상보정 재남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 득침해가 아닌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너무 부당하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상표만 바꿔쳤는데 이거 상표권 침해로 봐야 되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상표법상 침해는 아니지만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부정경쟁행위로 봐요. 일단. 네. 그래서 이게 판례가 없어요. 지금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침해라는 견해가 대체적 견해예요. 침해로 봐야 상표법이 더 강해집니다. 네. 침해로 봐야 돼요.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상표하고 상품이라는 거는 등록상표라는 거는 이제 결령관계가 있는데 이 결령관계를 깬 것으로서 이 상표권의 전용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갖고 침해라는 견해가 대체적 견해랍니다. 후지필름 사건에서 왜 이게 나왔냐면 후지필름 사건을 그나마 상표 바꿔치기 판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는 요거는 지금 후지필름이 남아있던 상태였고 우리 그 후지필름 사건에서는 그 완전히 바꿔야지 완전 상표 바꿔치기 논점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국내 판례는 뭐 후지필름 사건 같이 써주셔도 되긴 하는데 위에서 썼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
검토 쓰시면서 5점이니까 이거는 딱 봐도 아 너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거 보고 공부하세요. 예, 공부하시고 후지필름 사건 보면은 여기 다 나온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딱 달라진 부분은 소니 판례 부분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표법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잘 나오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좀 채점이 빡세질 수 있습니다. 사은포섭 잘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도 1시간 했네요. 1시간 했네요 딱. 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좀 푹 쉬시면서 일단 지금 시험 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듣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머릿속에 내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기해 보고 정리해 놔야 나중에 공부 만약에 다시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